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은미, 윤지원, 이동석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윤지원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6명 나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순천과 원주, 충남 천안과 아산 등 각 지자체는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금감원이 라인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 경영자에 대해 직무 정지 또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로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박 전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제3자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국계 여성 미셸 박스텔, 한국명 박은주 미국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미 연방 하원에 순자, 은주, 명옥이라는 친숙한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여성 의원 트리오가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갑자기 해임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윤지영 기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에스퍼 국방장관 말고도 사임한 사람이 여럿 되더라고요. 네,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한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국방부 고위 인사들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정책 담당 차관 직무대행을 비롯해서 정보 담당 차관, 에스퍼 장관의 비서실장 등이 줄사임했는데요.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는 자르고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인사들로 채워 넣겠다. 이런 의지를 표한 겁니다. 레임덕의 대통령이 국방부 요직 인사들을 줄줄이 바꾸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음 차례는 누구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FBI 국장이나 CIA 국장도 교체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위해서 군을 동원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까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군이 그동안 정치 불개입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이양을 준비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권 이양이 아니고 제2기 정부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네, 트럼프 최측근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바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로서의 순조로운 인계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선거 불복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받은 펜스 부통령도 끝내 나섰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불복에 대해 나라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정권 인수 작업은 잘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기 정부 구성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모금 조직 구성을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표님. 예. 혹시 이게 차기 대선 출마를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저는 트럼프가 저렇게 목리 부리는 게 인수인계를 부지런히 해도 지금 굉장히 2달 촉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목리 부리는 게 나라의 운명이 한 사람의 고집으로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다. 특히 안보 수장 국방부 장관을 저렇게 바꾸는 거 보고 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협상력의 극대화.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비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후임 대통령하고 크게 빅딜을 하려고 그 거래를 트자 이래서 계속 압력을 행사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선을 위한 명분을 쌓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I will be back. 네? 영화 왜 터미네이터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마지막 정면에 나 돌아올 거야. I will be back. 네. 또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7,153만 표를 얻었어요. 네네. 이게 낙선자 중에 가장 많은 표고요. 그렇죠, 네. 2위 역사상 미 역사상 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활용해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서 4년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 나이도 좀 있고 4년 후에는 뭐 거의 80대가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년 후에는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과거에 뭐 버클리 블랜드 대통령도 한 번 하고 쉬었다가 또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려볼 만한데 미국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게 저게 바람직한 건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저렇게 빅딜을 하는 것 같아서 멀리서 지켜보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은요, 연간으로 이제 자금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1인당 뭐 한 55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자금 모금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4년 후에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쌓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이죠. 지금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두 번째 부인인데 첫 번째 부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다고요, 김은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이죠. 아, 세 번째인가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인 그 이바나 트럼프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플로리다 그 마러라고 리조트로 내려가서 이제는 골프나 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현재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바나 트럼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 자녀 중에서 그 장녀 이방카 그리고 장남 차남 이 모두 이바나 트럼프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라 이 생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바나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패배자가 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울 거다. 근데 나는 내 자식들이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사는 거 말고 뉴욕으로 가서 평범하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요, 또 이 미국의 폭스뉴스 하면 대표적인 친 트럼프 성향의 매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런 친 트럼프 성향의 매체가 이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생중계하다가 중간에 브리핑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백악관에 입성한 바로 케일리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ABC, CBS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다가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선거 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없으니까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중계를 끊었다. 이게 이제 폭스뉴스의 입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방송 기자 출신이 우리 배 교수님. 이런 이 중계를 중간에 끊는 특히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을 중간에서 끊는 일. 미국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그런 나라입니다. 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폭스뉴스 하면은 친 트럼프 성향, 그렇죠. 그리고 또 친보수 그런 대표적인 매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생중계하는데 도중에 커트를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번 투표가 사기 투표다, 부정 투표다. 그래서 합법적인 표를 개표하면 자기들이 이긴다라는 내용으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생중계를 했냐면은 미 백악관 대변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니고 트럼프 대선 후보 캠프 고문 자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폭스 뉴스에서는 도중에 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불법 선거 또 그리고 선거 부정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불복 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도 지금 분열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참 많이 애용을 해왔고 지금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트위터가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윤지연 기자. 네. 그랬더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른 앱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선 이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대선 불복 관련 게시물을 가짜 뉴스라면서 통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옮겨간 SNS 바로 팔러입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미국에 출시된 SNS인데 이용 방식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비슷합니다.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고 또 답글을 달 수도 있는데요. 다른 점은 글의 내용은 최소한만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글 그리고 테러 지지 글만 제재를 할 뿐 다른 글에 대해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금 이 팔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아직 팔러 계정을 만들진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선거 불복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팔러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대선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주변 인물 관련해서 정말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전달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골라봤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 김은미 기자. 네. 대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가 확정된 이후 계속해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대신 2024년에 본인이 아니면 이방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실제로 이 트럼프 가족과 친한 그 측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카는 부친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부터 그 대통령 집무실 자리에 눈독을 들였다. 이방카는 다 계획이 있다. 늘 큰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방카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이 되면 이것도 끝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단은 트럼프 그룹 가업이 있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트럼프 그룹의 현재 상황이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그룹이 지금 각종 탈세, 심지어 보험 사기, 각종 그 혐의로 인해서 그 뉴욕 검찰에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좋지 않은 트럼프 그룹에 이방카가 다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계란은 분산해서 달걀은 분산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방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모델도 했었고요. 작가도 했었고 디자이너도 했었고 실제로 백악관 그 처음 초반기에는 이방카라는 이름을 내걸고 패션 디자이너로 브랜드를 갖기도 했었죠. 다만 어떤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그만뒀었던 건데 그걸로도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긴 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그 수려한 외모 때문에 방송가에서도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은 측근들의 말이 맞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맞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단 2024년이 가까워질 때는 결국은 정치로 수렴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방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이죠. 평창 올림픽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방한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방한을 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 대표님.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4년 뒤 대선 재출마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네. 이방카 보좌관 가능성은 좀 있나요? 상당 부분 그 선임 고문으로 또 활동을 했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대권 직접 나가서 정치력을 보여줄 정도 그 정도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4년간 경력 관리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 몰라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 위상 때문에 아버지 그늘에서 이렇게 활약을 한 거지 아버지가 낙선한 입장에서 거기서 뭘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 얘기도 좀 해보죠. 이동석 기자. 어제 우리가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부인이죠. 질 바이든 여사의 이제 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지난 2015년 방한 당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과거 질 바이든 여사의 한국행 소식이 최근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찰을 방문했던 과거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 질 바이든 여사는 부통령 자격으로 부인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를 방문한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장독대를 둘러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찰 음식도 직접 맛보았는데요. 함께 당시 생활했던 버페 스님은 권위를 따지지 않는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다며 당시 소회를 전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특히 헤어질 때 질 바이든 여사가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서양식 인사를 권유했는데 스님은 물론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훈훈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죠. 이 부통령 당선된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도 좀 많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 이제 첫 세컨드 젠틀맨이 되는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다니던 로펌을 지금 그만둔다고 하는데 배 교수님, 네. 이 세컨드 젠틀맨 저는 좀 생소한데 세컨드 젠틀맨은 어떤 역할을 좀 맡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젠틀맨이 부통령의 배우자라는 뜻이죠.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부통령도 한 번도 안 나왔고 처음이죠, 이번에 이제 이번에. 캐멀라 해리스가 처음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컨드 젠틀맨이다. 근데 어떤 역할을 할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네. 단순히 뭐 집에서 외절할 건지.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변호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하는 회사가 어떤 데냐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문 그런 대형 로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 세컨드 젠틀맨 하게 되면 역시 이제 법률 분야 쪽에서 뭔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기업 관계 쪽에서 또 일을 할 관계가 높고 가능성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역시 이제 국제 외교 분야에서 네. 세컨드 젠틀맨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만 이제 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그 엔터테인먼트 전문 대형 로펌이 로비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해 충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미국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보니까 처신이 상당히 깔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좀 공직자들의 배우자들도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처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의 배우자 말씀하셨는데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강경화 장관의 남편분들. 지금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과 내일 통화하기로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됐을 때 SNS를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올렸죠. 그러면서 같이 갑시다. 뭐 이런 문구도 같이 올렸는데 과연 언제 통화를 할지가 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 통화가 되도록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첫 통화에서 과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 사뭇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이 소식 들어오면 저희 내일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일 이제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네. 한다고 해요. 첫 통화 어떤 부분들이 조금 상호 얘기가 될까요? 좀?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북핵 문제 아닐까요? 물론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죠. 대중국 관계도 있고 한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좀 원칙적인 뭐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 위험 요인이라는 게 이 미국은 굉장히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중국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세우고 북한 핵 문제는 우리한테는 급하지만 미국으로 봐서는 쉽게 이게 생색이 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우리한테는 리스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보는 시계하고 미국이 보는 시계가 또 달라요. 김정은은 굉장히 촉박하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은 기다릴 거예요. 아마 계속 대북 압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김정은이가 못 참겠다면서 ICBM이나 이런 거 쏠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시작될 수 있어서 저는 한국이 북한하고 모든 관계를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종전선언이나 뭐 관광 허용 문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좀 다시 출발해서 바이든은 비교적 그 준비하고 실무적인 판단을 존중해서 바텀업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빨리 통화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좀 원론적인 합의를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실무진들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실무진들이 좀 빨리 만나서 북핵 정책을 좀 조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 왜 바이든 당선 측근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진우지 그 대표라는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략적 인내는 바이든 안 할 거다. 그때는 옛날에는 했는데 그때는 핵이 개발되기 전이라 전략적 인내를 했는데 지금 북한 핵 다 끝났지 않느냐. 어떻게 참고 시간을 기다리겠느냐. 빨리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이 옛날에 DJ하고 바이든 만났을 때 바이든한테 DJ가 그때 넥타이를 풀어줬어요. 그렇죠. 반찬 국물 묻은 육수 묻은 거를 줬거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밀하게 잘 알 거다. 그분이 바이든 1기 대북 정책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한미 북한 관계는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 3기나 클린턴 정부 3기가 아닌 바이든 정부 1기의 대북 정책을 할 거다. 과연 바이든 정부 1기 대북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올지 참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